수급 비둘기, 힙합 비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부코니어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지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찐고수가 진고. 나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닉스랑 전자가 이끈 시장 좀 다행이라고 보셨는지? 다행이죠. 다행입니까? 네, 다행이죠. 근데 이제 화요일 날 그 급락했을 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제금리 공공행진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고 이유는 이제 그 화요일 날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채금리가 공공행진을 해서 이게 증시를 압박해서 내려왔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매크로적인 지표가 갑자기 이날 갑자기 증시를 끌어낸다. 사실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또 매크로적인 부분이잖아요.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가 고점을 한번 살짝 찍었지만 고점 갱신하지 못하고 미꺼져 내려갔고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 30일 고점을 못 넘어갔고 그러면 뭔가 금리가 고점을 갱신해서 넘어가는 상황이면 위기 상황이 오거든요. 넘어가지 못하고 꺾였는데 그리고 그날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터별로 자세히 보면 금리 인상 수혜주보다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대폭 많이 뛰었다는 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또 하필 이제 미국 옵션 만기와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게 그 화요일날 제가 나와서 견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앞뒤가 맞지 않고 펀더멘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견뎌야 된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어제도 하이닉스 10% 빠졌잖아요. 네. 견디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10%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10% 빠지면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견뎌야 된다는 게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짧게 가실 거면 짧게 가시고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좀 길게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좀 길게 가보자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펀더멘탈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전략을 말씀을 드려도 혹은 운이 좋아서 그 전략이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변동성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대표님 그 주주 환원 정책 나오고 이제 그래도 하방은 지지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어제 오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에 주주 환원 정책 그 이제 다행히 어제 장마감하고 나왔는데 시점이 좀 절묘했죠. 그러니까 우리 최돈 회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아주 절묘한 시점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 어제 장 마감하고 딱 3시 반 직후에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허를 찔렸죠. 어제는 사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본장에서 끝나고 나서 공시 나오면서 마이너스 1%까지 말아 올렸죠. 넥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올랐을 때 10시 한 오전 45분부터 선물을 내려치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완전히 눌러버렸잖아요. 근데 어제 3시 반이 시점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3시 반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대응을 못해요. 선물을 동원 못하잖아요. 그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선물을 동원해서 프로그램을 쳐야 되는데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선택지는 뭐겠어요? 쇼커버밖에 없는 거고. 쇼커버. 그래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시점이 절묘했다는 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움직일 수 없는 시간에 발표하신 거는 물론 우리나라의 그 공시는 원래 장중에 해라라고 요즘에 권장을 해요. 네. 장중에 해야 되고 네. 의식적으로.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한 게 제가 볼 때 절묘했고 결국 외국인들의 선택은 아마 미국 옵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정도까지는 더 빼고 아마 내일 정도에 좀 움직일 의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시 반 이후에 선물 동원을 못하니까 프로그램을 누를 수 없고 그러면 가격은 올라오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쇼커버밖에 없는 거거든요. 쇼커버 하고 방법은 이제 오늘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눌러가지고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한 몇천억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거로 이제 매수 돌아서면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초반에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될 때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건 이제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SK 하이닉스 주저하는 정치차 사주 매입이 장 끝나고 나온 거는 절묘한 수였습니다.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알고 그러는 거예요? 닉스가? 제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 최태원 회장님 정도면 알고 계시지 않을까. 네. 최타짜. 선물이 그런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걸 좀 그래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최태원 회장님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속내를 모르니까 최태원 회장님이 그렇게 뭔가 주가에 엄청나게 신경 쓸 요인도 별로 없지 않아요, 사실? 사실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기분 좋자고 하는 얘기고 아. 어쨌든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위기감 좀 느끼셨는 건 분명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하고 그게 기대치에 완전히 못 미쳤고 그 뒤에 그 전에 이제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의 주주하는 정책과 너무나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주하는 정책 나오는 걸 이제 좀 더 아주 좋은 말 지난번에 제가 몇 회에 걸쳐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진짜 좋은 정책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요거는 가정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일단 잉여 현금 자금이 50% 정도로 배정할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네. 올해 2026년도, 27년도, 28년도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연도별보다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2028년까지 3년 정도에서 FCF 대충 계산을 해서 50% 정도를 때리면 250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250조 원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40조 원이 들어온 거는 아주 미약한 부분이고 앞으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200조 원 이상이 더 들어온다라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한 뉴스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면 네. 그동안 특히 닉스를 괴롭혔던 건 수급과 선물과 옵션을 통해서 이 본주를 막 흔드는 그런 수급. 근데 어제 이제 발표로 인해서 40조 원이라는 든든한 총알, 매수의 그 수급 주체가 어느 정도 백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웩더독 현상 같은 게 좀 줄어들면서 건강하게 쭉 위로 상승할 수 있는 든든한 매수 주체가 나타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급을 놓고 보면 반등은 지난주에 나왔지만 그 지난주보다 한 주 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조정 찢을 때 그 대발락을 겪을 때 한 주 더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수급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주 전부터 소급은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매도의 주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패시브에서 리밸런싱으로 나가는 물량 네. 여기에 편성해서 웩도독이라고 불릴 수 있는 파생 상품과 연관돼서 단기적으로 내리쳤던 헤지 펀드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매도의 주체라고 보면 사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됐거든요. 근데 한 3주 전부터 삼성전자 계산을 해보면 그 물량들이 줄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매도 물량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순매도만 나오니까 우리가 HT상에서 그러면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3주 전부터 그 매도 주체가 매도 물량이 준 게 아니라 매도 물량은 일정하게 나왔는데 순매수가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3주 전부터 일단 중장기 자금이 유입된 건 맞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게 역전이 됐죠. 네.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더 많아졌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HT에서 표면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어차피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가는 물량이고 시세에 영향을 크게 주지도 않고 다만 이 나가는 물량에 누군가 프로그램으로 억지로 밀어내리면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그쪽에서 보면 이제 본인들이 내려치는 것보다 들어오는 물량이 크니까 경계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매도가 쉬운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좀 기분이 나빴던 거는 이제 화요일 날 급락을 했을 때 제가 이게 그 말씀드린 대로 장기 국채금리 저 그걸로 보이진 않는다. 그걸로 보이진 않고 그러면 섹터별 움직임이 너무 다르다. 금리 인상 수혜주와 그것도 맞아야 되고 국채금리가 고점을 갱신했었어야 되고 근데 국채금리는 고점을 찍고 내려서 제가 그때 그 이중 고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러니까 섹터별로 보면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거는 하나의 그 하락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정도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잠깐 PPT 화면 하나를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사실은 계속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옵션 만기 전후로 해가지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이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올해 나왔던 것만 봐도 뭐 터보 퀀트나 메타의 데이터 사업 진출 이런 걸 해서 그때 크게 내렸잖아요. 근데 그 만기주가 지나가면서 이 얘기는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공행도 물론 저는 이 국채금리 상승이 굉장히 시리어스하다고 봅니다. 아. 제가 유일하게 지금 걱정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급락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이 아마 중간선거 끝나는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그 시점에 진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잠재적으로 저도 신경을 쓰지만 하지만 이 뉴스가 지금 이번 주에 갑자기 이거를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10시 45분 이후에 갑자기 내려칠 만한 뉴스냐라고 보면 이걸로 그거 내려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하필 그렇게 또 미국이 옵션 만기 주잖아요. 네. 이날 미국의 풋옵션이 거의 100배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또.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그냥 무식하게 내려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게 빠질 때 이거는 이런 또 줄인 소리 넘어갈 수 있지만 빠질 때 그 옵션 값을 프리미엄을 터트리는 빠지는 거와 터트리지 않는 빠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빠지더라도 조금조금 계단식으로 조금조금 내려오면 네. 옵션 가격이 커지지 않아요. 와 어렵다. 여기 어렵죠? 좀 이건 어렵다. 어렵게 네. 시작했는데. 계단식으로 천천히 내려오면 옵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에서 1.5까지 왔다. 근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200원까지 가는데 100원에서 200원까지 가는데 이거를 계단식으로 천천히 내려오면 옵션 가격은 2배가 안 돼요. 옵션 가격이요. 조금 비유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100원에서 200원까지 뛰는 거야. 네. 그러면 이때 콜 옵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200원으로 뛰었으니까 10원이라고 하면 20원이 돼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비율 때문에. 그렇죠. 비율적으로. 근데 천천히 올라오면 10원에서 20원이 안 돼요. 뭐 180원, 190원. 네, 그렇죠. 180원, 170원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뛰는데 단번에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럼 2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300원이 돼요. 아, 너 그거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이제 논리로 옵션의 프리미엄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했을 때 약간 불확실성과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건 더 많은 수익률을 준다라는 거로 설명해도 돼요? 비슷한데 이제 이걸 더 들어가면 시간의 가치 이제 세타값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빠르고 강하게 치면 옵션 가격이 2배가 아니라 3배가 될 수 있고 예.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2배가 아니라 1.56배밖에 안 될 수 있다라고 네. 보면 화요일 날 급락은 누가 봐도 옵션 가격이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무조건 마이크론 테크놀이나 하이닉스를 내리치는 거야. 그러면 옵션 가격이 커지고 그거는 지난주부터 5일 정도 빅테크 기업들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내려치면 정말 큰 수익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조금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 옵션 만기가 되면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정도 나왔거든요. 옵션 만기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제 체감으로는 거의 한 번 걸로 한 번 내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발적인 일들이. 그 이유는 뭐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또 정치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원래 어쨌든 고수들만 상대하시다가 어쨌든 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예. 그래서 옵션 만기에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좀 나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면 그때 바로바로 대응하지 말고 좀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올해 나왔던 얘기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대표적인 경우가 터보콘트, 메타의 데이터 센터 산업 진출, 미국 국제은행 공인 이게 다 옵션 만기 전으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터보콘트는 지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 시기에 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옵션 얘기 안 만기 하죠. 지나왔는데 왜냐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메타의 데이터 센터 진출 지난번 7월달에 급락시켰잖아요. 네네.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7월달에 나온 게 아니라 올해 1월달에 나온 얘기거든요. 1월달에 사업계획 발표할 때 도태되는 그러니까 지난 예를 들어서 블랙윌로 넘어가면 H100이나 H200 남는 거 옛날 거 이거 남는 거니까 어차피 데이터 센터로 진출해서 좀 잉여 사업을 하겠다. 이건 1월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 7월달에 옵션 만기 때 이 내용이 크게 보도되면서 큰 폭으로 내렸잖아요. 네. 지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미국 국제금리 공공행진도 아마 이번 주 나서 이렇게 크게 이슈화 되는데 물론 이건 장기적으로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문제지만 네. 과연 이게 이번 주에 특정한 날짜에 내리쳐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주로 미국 옵션 만기 때 급격히 불거졌다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왜 이런 일이 나오냐라고 보면 일단 다른 걸 배제하고 시장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최근 1, 2년 동안 AI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옵션 시장이 중요한데 이 콜풀 레이티오가 항상 콜이 앞서 아마 이 시간에 데이터를 보면 제가 하나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네. 보면 콜이 항상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콜이라는 것은 상방에 베팅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그 기술주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오니까 콜이 매수가 돼서 잘 올라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옵션 만기 전주나 그 옵션 만기주에 콜풀 레이트가 급격히 변화를 해요. 왜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콜 옵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콜은 가격이 엄청 비싸고 풋은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네. 이거를 한 2, 3일 정도만 뒤집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든 않지는 한 2, 3일 정도만 이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뒤집으면 엄청난 수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터보콘트나 메타의 데이터 산업 진출 이런 거는 지나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2, 3일을 뒤집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주도주의 빅테크 기업 장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헤지 펀드들이 콜포트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딥시크 문제가 나왔거나 작년 7월 경기 관련된 호텔론이 나왔을 때 헤지 펀드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드루켄밀러나 이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때 포수로 쳤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론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싹 들어갔죠. 그러니까 치는지 안 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옵션 만기 때 반복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뭐 다른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뭔가 미국 옵션 만기 전주부터 미국 옵션 만기 그 기간 때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 특히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급격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만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SK 하이닉스 그 자사주 매입이 있으면서 좀 빨리 돌아왔지만 제가 예상했던 그냥 다음 주면 그냥 제자리에 돌아올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본다라고 하면 대응을 조금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죠. 조금 더 급격하게 빠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마음은 급한데 거기서 한 발 떨어져서 요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다. 닉스전자 주주들이. 그렇죠.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갑자기 급락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고 옵션 만기일 전이야. 그러면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걸 노려볼 만하죠. 그러니까 승부사 본인이 단타를 하시고 승부사라고 하면 이걸 권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기술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 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너무 혹하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6, 7월에서 닉스 300만 원부터 막 140만 원 뭐 떨어질 때까지 120만 원 막 그랬다고 치면 한 250만 원 왔어. 요때 한번 사야지. 샀어. 200만 원 왔어. 야, 이건 진짜 오바야. 사야지. 그러고 또 180, 170 이렇게 사가지고 왕창 물린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가지고 떨어진다 그래서 딱 선뜻 나서기도 6, 7월의 흐름을 보면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번에 7월 달에 하락한 이 구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머리에 담아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33년 주식 투자하면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 33년에 한 번 나왔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대응하는 거는 일반화를 가정하고 원칙을 세우는 건데 이런 3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일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면 물론 그게 언제가 나올 때 대비가 되겠지만 경우의 수로 보면 30년에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9년 동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생각 안 하실 수 없는데 머리에 담아 두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한 달 만에 50% 하락한다. 코스닥이 49% 하락하고 코스피 45% 하락했는데 그걸 반토막이 났는데 어떤 대세 하락도 한 달에 반토막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예외적이고 저도 처음 본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까지 말씀하신 내용이랑 전혀 완전 다른 질문인데 궁금해서 네. 아까 드러켄밀러 말씀하셨으니까 블룸버그나 CNBC나 이렇게 외신에서 인터뷰하는 실제로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조지 소로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뭐 비트코인의 마이클 세일러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로 방송 나와서 자기 포지션을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였으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좀 비판받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위해서 자기 있는 포지션을 공개하고 일부러 여론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외신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같으면 선행매매로 걸리는 거죠. 근데 왜 안 걸리느냐? 우리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한 베팅이면 선행매매로 걸리겠죠. 네. 근데 드러켄밀러는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 베팅했는데 시장은 내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때문에 아. 특정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동을 주도하죠. 그리고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매집이 잘 된 상태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항상 그 4대 헤지 펀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자기 포지션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다 된 상태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여론을 선도하는 거죠. 마이클 버리는 좀 예외적으로 그분은 왜요? 그분은 지금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당화해서 얘기하기 좀 어렵고 버리도 막 SNS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분은 운영하는 펀드가 지금 자초돼 있기 때문에 그 펀드가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주장을 안 할 때 어떻게 보면 본인 이제 자존심이죠. 근데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미 파산하신 분이 계속해서 포지션을 고집한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뭐 헤지 펀드라고 하면 아예 좀 공격적으로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헤지 펀드 얘기할 때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조지 소로스 그쪽을 퀀텀 펀드하고 이쪽을 좀 파시는 게 좋죠. 그쪽이 좀 리얼하게 좀 볼 수 있고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조지 소로스, 드러켄 밀러 지금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한 라인이잖아요. 네. 미국의 파운더를 공격했던 선봉장이고 영국의 파운더를 공격했을 때 조지 소로스가 대표고 알고 있는 드러켄 밀러가 그 지휘를 했고 영국에 파견돼서 현장을 지휘한 사람은 베센트 재무장관이고 이 라인이 그걸 공부해 보시는 게 더 재밌어요. 그 이것도 되게 주린이 질문인데 막 블룸버거나 이런 외신에서 우리 반도체 좋을 때 갑자기 겨울 온다 막 이랬다가 안 좋을 때 또 좋아진다 이런 맞아.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뭔가 전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약간 흔들려는 의도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윈터 이즈 커밍으로 떴잖아요. 이제 본사에 반하는 이번에 또 이번에 또 레포트 나왔잖아요. 7월 24일 날 안 좋은 레포트 냈다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괜찮다는 레포트 냈다가 또 최근에 나왔던 레포트는 이제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는 ROE로 보면 한국 괜찮다. 2022년 초반 때부터 해서 지금 한국 증시가 ROE가 7%대에서 지금 30%대까지 급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위고 대만이 2위인데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 한국 증시 이 정도 좋아졌는데 ROE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장사를 잘하나 못하나 가장 첫 번째 척도잖아요. 그걸 봤을 때 역으로 보면 한국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 장사를 잘하는 것에 비해서 주가는 낮다. 라는 레포트도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잘 모르겠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윈터 이즈 커밍 레포트가 맞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걸 맞췄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주가를 끌어내는 건 맞죠.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실제로 거기서 3분기 정도 실적은 계속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다 빠진 거는 거의 1년 정도 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먼저 선행적으로 끌어내렸다. 주가가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오케이 맞았다고 해줄 수 있는데 1년 정도를 놓고 주가를 끌어내렸다. 그거는 그냥 모멘텀으로 주가를 끌어내린 거지 저는 펀더멘탈을 맞췄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제가 블룸버거라고 했나? 네. 제가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그러니까요. 치즈버거처럼 블룸버거. 예. 저기 이주환 대표님도 혹시 참고하시거나 뭐 보시거나 이런 좀 주의 깊게 의미 담아서 보시는 외국의 그런 뭐 투자자나 아니면 외신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따로? 그냥 다 보죠. 웬만한 거 다 보세요? 네, 다 보고 그 레포트는 웬만하면 다 읽으려고 하고 다 보고 CNN이나 뭐 블룸버그도 다 보죠. 다 참고합니다. 와 그거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처음에는 이제 고통스럽죠. 네. 그거를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아무 일 안 하고 진짜 그것만 봐야 되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딱 볼 부분만 해. 우리가 약간 이제 좀 편리하게. 그리고 요즘 또 좋은 게 있잖아요. AI. 요즘에 진짜 다 번역되고 막 이러니까 예. 좋긴 합니다. 영상도 요약해줘요. 영상 요약해주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정도는 좀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빼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 때 왜 이런 플레이가 나오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외국인들의 이제 구도는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옵션 만기 전이나 옵션 만기 때 갑자기 빅테크 기업들을 순간적으로 끌어내리면 대부분 이제 우리 증시도 딱 보면 월요일 날 10시 중국장 시작하고 난 뒤에 한 10분, 20분 뒤에 바로 선물이 큰 폭으로 매도로 돌아서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단 왜 이렇게 하냐라고 보면 끌어내려서 당연히 하방 쪽 베팅에 대한 수익을 얻겠죠. 네.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좋으면 풋옵션은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약간 상황이 조금 더 오지게 않다면 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끌어내려서 하방 쪽 베팅이나 옵션에서 수익을 내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이번 주에 끌어내렸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어제 제 생각으로는 하잉스 그 자사주 매입 발표가 안 났으면 오늘까지 빠졌을 거거든요. 오늘까지 빠졌으면 그러면 내일 정도에 삼성전자 하잉스 이틀 동안 10몇 프로 끌어내렸으니까 얼마나 사기 좋아요. 네. 그러면 옵션에서 끌어내리고 떨어진 주식은 저가에 사서 옵션 만기가 지나면 올라가는. 그러면 떨어질 때는 옵션을 먹고 끝나고 난 뒤에는 주식으로 저가 매수하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기본 구도는 이겁니다. 결국은 떨어질 때 꼭 먹고 옵션에서 저가에서 매수한 주식을 들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콜 옵션 키웠다가 또 내려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느 정도 방정식이 작년부터 좀 많이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에서 수익을 내고 주식을 저가 매수한다는 부분.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증시를 보면 분명히 하잉스 그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별로 안 올랐잖아요. 네. 말고는 뭐 0.3~4% 빠지고 대부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셨을 수 있어요. 아 저게 좀 빠졌으니까 하잉스 자사주 매입이 효과가 없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빠지는 거 보고 아 이거는 무조건 제가 어제 한 10%대 이상 급등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유출하냐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어제 만약에 그 화요일날 이만큼 급락을 시켰잖아요. 급락을 시켰는데 또 밑으로 더 밀었잖아요. 조금. 근데 그게 민 정도가 1% 미만이에요. 네. 그러면 화요일날 풋옵션에서 수익이 이미 다 났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정도 밀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밀어가지고는 옵션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풋옵션을 더 민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 일단 아닌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콜 매도 때문에 하방 쪽 배팅은 풋옵션 매수하는 콜옵션 매도인데 풋옵션 매수는 그 델타값이 커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화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콜옵션 매도할 수 있죠. 근데 국채 금리가 하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콜옵션 매도 조금 더 먹으려고 그 국채 금리 하락을 리스크를 지고 하방 배팅한다. 저 같으면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아 리스크 대비 리턴이 너무 적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콜 매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밀었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화요일날 급락 때문에 콜 옵션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거든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밀면 완전 휴지 조각이 됩니다. 네. 완전 휴지 조각이 뭡니까? 그때 사야 되는 거죠. 아. 그때 사면 너덜너덜해진 콜 옵션을 예를 들어서 오늘이나 내일 들어올리면 어차피 다음 주에 들어올릴 것 같으면 들어올리면 풋 옵션에서 해먹은 걸 콜 옵션에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조금 더 미는 걸 보고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 역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거는 아마 콜 옵션을 더 가격을 빼겠다라는 의도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거의 1,000원짜리로 만들어서 저기서 한번 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금요일날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에 올라갈 거라 예상했는데 하루 있다 이틀 정도 땡겨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죠. 와 이거는 근데 너무 고수의 세계다. 이거 그러니까. 완전 다른 영역에 있는 것 같아. 그냥 네. 필반이나 이런 거 보고 아이고 뭐 오선 같은 거 보면서 그쵸. 아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의사로 뭐 나왔나 볼까 이러고 장 대응하지. 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야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아니라서 안 나오는 거지. 야. 아마 그런 계산을 저보다 더 치밀하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야. 저희처럼 짤짤이하는 애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되죠. 그쵸. 이 자체가 궁금하지가 않죠.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궁금하지가 않죠. 너무 정확하십니다. 궁금은 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 와 저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야 이거 주리 채널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뭐 알고 있는 거랑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랑 아예 그냥 무지한 거랑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네. 듣는 거에 좀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짤짤이는 너무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아 이런 걸로도 좀 유추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내일 장도 있을 거고 그러고 다음 주도 이제 쭉 열리면서 이제 저 엔비디아 네. 실적도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이지원 대표님이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훨씬 우호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자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한 3주 전부터 중장기 자금이 유입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는 어차피 교란하는 자금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서 예측할 뿐이지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자금을 변동성을 미리 대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는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중장기 자금이 유입되고 이게 만기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매도를 압도할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거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대응을 하는 전략이 지금은 사실 제 입장에서 펀더멘탈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앞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사실 어제같이 10% 빠지는 데서 심리적으로 밀리는 거를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과거처럼 밀려도 2, 3% 뭐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밀리면 그냥 10%잖아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너무나 대응을 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버텨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참 그 전략을 고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짧게 가실 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짧게 가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거는 무시하고 좀 버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를 말씀드린 대로 그때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객관적인 검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라는 거고 나머지는 펀더멘탈에 진짜 변화가 있나 없나 정말 이번 그 반도체 급락의 첫 번째 그 해소가 되는 구간에서 중장기 유입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보면 그 반도체 조정을 받았던 지금 이제 세 가지 원인 중에서 반도체 고점론이나 중국 반도체 위험론이나 그리고 지금 주주가치 재고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주주가치 재고의 미진한 부분까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사실은 대부분 문제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깔았는데 결정타는 저는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라고 보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를 딱 하면서 구글이나 아마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도 캐펙스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이 정도로 더 확대된다. 그것 때문에 아마 결정적으로 중장기 자금들이 배팅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격도 물론 많이 떨어졌죠.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을 건데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오케이 이거는 배팅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순이다라고 저는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모멘텀이 좀 되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저도 방송에서 계속 주주 안정시에 대해서 압박하는 발언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빨리 나서 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마지막 주주가치 재고까지만 나오면 어느 정도 반도체를 압박했던 모멘텀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를 하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는 치고 좀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좀 보면 일단 그 자리는 지금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한 이틀 뒤에 또 10% 빠지잖아요. 네. 또 힘들어. 근데 나는 어차피 내 관점에서 보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짧게 가시는 분들은 물론 치고 빠지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 추세를 타고 펀더멘탈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왜 어렵냐고 하면 추세 매매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고 글로벌하게 수익이 가장 높은 거는 뭐 절대적으로 MACD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평균 가격으로 가격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데 그러니까 누구나 그 지표를 추세 지표를 하면 될 것 같죠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왜 안 되냐고 하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 추세 지표 MACD도 승률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보단 낮은가 본데요. 40%가 안 돼요.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10번 중에 7번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그 3번의 그 수익이 7번의 손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0번 들어갔는데 7번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렇죠. 힘들죠. 멘탈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데 근데 그걸 넘어서야지만 하이닉스를 10만원에서 300만까지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정말 계좌를 크게 키우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는 분은 이 심리를 극복을 해야 돼요. 10번 들어와서 7번 깨지는 거를 극복해야지만 그 3번에서 그 7번을 커버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본전 심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 이거 하겠어라고 진짜 고정 결심하고 들어가잖아요. 7번 깨졌어. 그러니까 마지막 3번에서 수익이 났어. 7번 깨진 거에 본전이 왔어. 어떻게 할까? 팔아요. 대부분 팔게 되죠. 예. 7번의 손실에서 나오는 그 고통을 3번의 수익에서 나오는 본전이 되는 순간 7번 팔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마 9월 달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9월달에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치고 나가면 그럼 팔면 안 되겠네요. 본전에서 팔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네. 펀더멘탈로 가시는 투자 잘하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오늘 말씀하신 거 중에서 국채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인 거는 불편한 거는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인 거는 맞지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장중에 때리고 요거는 약간 아다리가 안 맞다. 그렇죠. 그게 이제 화요일날 제가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승은 분명히 제가 볼 때 사실 제 마음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언젠가 매도하게 되면 저는 그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부담은 맞는데 그건 매크로적인 지금 모멘텀이잖아요. 매크로 관련된 금리가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10시 45분 전까지는 저평가인데 10시 45분에 고평가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사실 그 9월에 FOMC를 지금 많이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매크로가 또 문제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쭉 가져가겠다라는 그 전략과 관점에서는 9월 뭐 FOMC나 혹은 뭐 추석 연휴도 껴있고 약간 좀 막 깔끔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8월 넘어서 9월 초, 9월 중순 FOMC까지 그거를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저는 9월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CPI, PPI 지표가 예상보다 물론 절대 수치는 사실 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 우리가 케빈 호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연준 의장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봐야 되고 파월하고는 달라요. 파악하기 더 어렵죠. 파월 의장은 말이 많아. 말이 많고 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연설한 거 있잖아요. 예. 한 3번 정도만 잘 돌려보면 의도가 금방 드러나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잘 드러나거든요.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거는 진짜 저만의 비법인데 주어가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확고한 거는 아예예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약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거는 연준 위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진짜 별로라고 신뢰성이 없는 말은 연준 직원들이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할 때 잘 보면 주어가 달라지거든요. 와. 야 이거 진짜 꿀팁이었다. 그래서 파월 의장 파악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았는데 케빈 호시는 어려워요. 입국 다시예요? 그러니까 이분 성향 자체가 그 선행성을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전도표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사록이 공개되면 전도표에서 몇 명이 어떻게 여기고 몇 명이 여기 이걸 항상 따지는데 이분은 그 연준 의장 되자마자 한 얘기 전도표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러니까 선행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준이라는 거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일이 벌어지면 그걸 해결하고 대응하고 그러니까 사후 처방하는 절대 앞에 나서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조용히 사건을 처리하는 그림자론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극단적이냐면 점도표 자체도 그게 뭐 중요하냐. 데이터가 그때 발표된 거 보고 다르면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증시가 싫어하죠. 왜냐하면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어떤 방향이든 이 방향 얘기를 해줘야 그게 악재든 호재든 어쨌든 받아들이고 해소가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보시면 케빈 워시 연준위원장이 발언하잖아요. 증시가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다 내렸어요. 조금은 내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약간 워시에 한 표를 주고 싶은 게 사실은 최근 한 뭐 5년 10년을 바라보면은 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이랑 물가 모두 다 전쟁이라는 이슈거나 아니면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질병이거나 뭐 그런 걸로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걸 선행성 있게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고용이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고용이 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빅테크는 AI가 들어오면서 뭐 고용을 날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경제가 유지될까라는 신기술의 접목을 어떻게 할지 연준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의 등장 이런 것들이 점도표 하면 뭐해 다음 달에 하면은 또 이거 바뀔 거잖아 라는 생각이 저도 FOMC를 보면서 들어서 워시한테 좀 한 표를 주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케빈 워시를 연준위원장 뽑았냐라고 하면 아마 그런 이유가 있겠죠. 나서지 않는다는 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눈에 띄지 말고 보이지 말고 나타나지 말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일 수도 있는 거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재무장관은 베센터 재무장관이고
연주자 케빈 오치잖아요. 성향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했던 조지 소로스, 드로켄 밀러, 뭐 베센트 이 라인은 철저하게 트레이딩에서 가장 전투적인 부서에서 선봉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명확하잖아요. 베센트 점장을 보면 네. 너무 결단력이 높잖아요. 근데 케빈 오치는 물론 똑같이 투자은행에 있었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CEO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면 정말 영업 잘하는 전투적인 분이 임원이 오셔가지고 회사를 막 전투시하다가 회사가 잘못되면 관리형의 임원이 와가지고 딱 회사를 그럼 케빈 오치는 딱 관리형 투자은행에서도 그런 전투적인 임원보다는 관리적인 인물이었고 약간 팀쿡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 오늘 내용 너무 좋은데 어렵긴 어렵다. 저 어려워서 사실 약간 요 질문 약간 중간부터 집중력 떨어졌어요. 하고 있어. 스트레칭은 안 했어요. 두두둑.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광고 하나만 할게요. 이거 끝나고 광고하니까 약간 좀 맞아요. 혼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짧게. 홍감자. 예. 그 대표님 괜찮으시면 홍감자 쉬는 한 타이밍에 한두 개 좀 먹어보시면 어머, 좋을 근데 것 같아요. 감자가 예. 감자인데 어쩜 이렇게 노래요? 고구마 같아. 저 고구마인 줄 알았어요. 그죠? 포슬포슬 한번 드셔봐 주세요. 1년에 딱 2달 동안 제철입니다. 포슬포슬 카스테라 홍감자 3.3kg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소자는 9,900원, 조림용이고요. 60개 전후로 해서 개당 60g 이하짜리 있고 중자 13,900원, 대자 14,900원, 특대는 14,900원. 그래서 이게 조림용, 찜용, 조리찜용, 조리용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싶으신 조리 방법대로 한번 들어가셔서 쭉 살펴보시고 그거대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산지는 어디냐? 경남 합천. 정성을 담아서 농사짓고 최상의 시기에 맞춰서 수확한 품질 좋은 감자만을 선별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예, 고구마처럼 속이 노랗고 전분이 많아서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 감자. 일반 감자에 비해서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은은한 단맛이 나고요. 일반 감자보다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아주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약간 그냥 아무 다른 뭐 소금 설탕 없이 그냥 먹었거든요. 예. 그냥 찐 감자로. 근데 그 자체도 맛있어요. 근데 물론 뭐 이제 막 완전 달달하다고 해서 막 무슨 설탕 찍은 미친 단맛은 아니고. 네. 근데 이 감자 자체만으로도 맛이 되게 풍부해서 이걸로 뭔가 조리를 하거나 그러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죠. 예. 나는 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버터 피디님 요거 나중에 그렇게 조리 한번 해주세요. 버터 이렇게 딱 한 조각씩 올려. 너무 설탕 한 꼬집씩 이렇게 뿌려. 그다음 그 전자레인지 일단 돌려. 돌린 다음에 이거 우유랑 같이 먹으면 그냥 야 진짜 맛있겠다. 좋습니다. 자, 1년에 딱 2달 제철인 포슬포슬 카스테라 홍감자. 이지원 대표님도 좀 드셨나요? 맛있어요. 감자 좋아하세요? 아니요. 근데 맛있어요. 왜요? 너무 솔직하셔. 감자 안 좋아하시는데 맛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대표님 오늘도 자료 다 못 하셨죠? 그래도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예, 네. 좋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어쨌든 발작손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이 제가 봤을 때 그 11월 일단 중간선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고, 그럼 그때까지 11월이라고 하면 9월달 그 FOMC까지 안 한다고 보면 한 2달여 정도 금리가 발작됐던 채권금리가 내려오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어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물론 모더나 이슈도에서 좀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조금 예외라고 제약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같은 경우 금리나 수혜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봐야 될 거고, 바이오는 빠져나오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이거 이제 기간이 한 금리 인상 전까지 중간선거 전에 한 2달 있을 때 최대한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경기 소비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좋은 걸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 그 에스티로더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어제 에스티로더가 그 코로나 이후에 잘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한 370, 80달러 가다 그 한 40달러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에스티로더가 그래도 글로벌 화장품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16%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도 화장품 수출 실적에서 경기 소비재에서 가장 눈에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면 경기 소비재가 일단 반도체는 이건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빼고 기술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부터 한 9월달 요때까지는 경기 소비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럴 때는 제가 지식이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왜요? 나도 이제 약간 중수 이상의 근처에 가 있어야 뭔가 다 이렇게 질문도 하고 티키타카도 하면 이게 딱 좋은. 질문은 탑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와, 탑입니다. 예. 항상 여기 오면 예. 어떤 방송보다도 많이 쏟아내고 가는 것 같아. 질문이 좋으셔서. 오. 두 분 와. 케미가 점점 사랑하시는 거 아닌지 제가 매번 근데 근데 저도 우리- 혼란이 오는 게 제가 원래 이렇게 까부는 캐릭터인데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거 계속하면 약간 이거 좀 약간 그래서 또 어떻게- 박강현 앵커님이 중간에 딱 중심을 잡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나 알차게 정말 10시간 같은 1시간을 또 강의를 해주신 맞습니다. 우리 오로라 투자자분 이지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